이재명 득표율 54.81%. 이재명 득표율 54.54%.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 희망 넘치는 나라 꿈꾸고 있습니다. 대돌보까지 옮겨서 신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후보가 정해지면 과연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안전한 후보가 최선의 본선 경쟁력입니다. 발상 전환의 정치 새로운 길 박용진입니다. 정치 검찰의 쿠데타 도발을 가장 확실하게 제압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득표율이나 또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기대치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의 첫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도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충청권 경선 결과와 의미 또 남은 경선 레이스 전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 노동일 경희대 교수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요, 충청권에서 이틀 연속 과반 득표를 하면서 기선 제압뿐만이 아니라 압승을 거뒀다 이런 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당원한테 몰표를 받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보면 분위기가 될 사람을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과반을 넘을 것인가 안 넘을 것인가에 대해서 맞습니다. 약간 좀 의심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온전히 과반을 넘게 되면 이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50%가 넘어버리면 이 바람이 이제 계속 불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런 큰 선거에서는 조직이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증명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한 정권 재창출 그리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좀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로 갔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많고요. 같은 선거인단을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좀 이낙연 지지자들은 좀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는 또 이번 주에 대구 지역, 경북 지역 그리고 강원 지역에서의 투표 결과 그리고 1차 슈퍼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1차 선거인단에 신청했던 70만 명가량이 같이 투표를 해서 9월 12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풍향이 거의 다 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후보들도 좀 더 좀 선전하셔서 저는 좀 다양성을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번 충청권의 경선은 권리당원 또 대의원이 참여한 투표였습니다. 아무래도 조직력이 앞선다는 평가가 있는 이재명 지사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이낙연 지사가. 네, 이낙연 전 그렇죠. 대표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예. 민주당 밖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야권 측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압승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이변은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예, 기존에 지난 1년간 1년 훨씬 넘죠.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동안 보여왔던 여러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그 행보를 봤을 때 혹여라도 이낙연 후보가 이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 관전 포인트였지 어제 결과만을 보면은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선 경쟁력을 가장 많이 따지지 않았느냐. 그래도 이런 식으로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50%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세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원래 셌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변이라는 것이 네.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이 그중에서는 가장 센 후보였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변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청도는 사실 여섯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고는 없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나는 충청의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어떻게 더블 거의 2등하고
더블 스코어 차이거든요. 글쎄 뭐 1위 할 것이라는 누구나 예상했지만 네. 과반을 넘을 걸 예상한 사람 많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요. 예. 이재명 후보 본인도 예상 밖의 선전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뭐 그런 데는 아무래도 뭐 본인이 그 충청 출신 부인을 맞았다 예. 이런 점도 뭐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역시 본질은 민심을 외면한 당심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당원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1등한 후보의 그 지지 속에는 결국 당원들의 지지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그 당 조직력에서는 아무래도 우세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많이 전망이 있었거든요. 호남에 이제 권리당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제 당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재명 캠프의 현역 의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런 것도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여론조사란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민심을 반영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1위한 후보로 또 쏠리는 영향도 있거든요. 네. 뭐 밴드웨건 효과라 그러죠. 여론조사가 다시 지지세를 만들어내는 네. 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선순환이 지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선에서 명락대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신경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일단 네거티브 검증 공방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조금 힘을 얻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12일에 있을 1차 슈퍼위크라든지 그 뒤에 있을 호남 지역 경선에서 왠지 사활을 걸어야 할 것 같거든요.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략 수정을 해야 하고 전략 수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제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제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메시지나 정책 관련해서도 전략이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네거티브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낙연 지사의 그 화살이 사실 당내로 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 향했던 그 화살이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야권의 후보, 1등, 2등 후보에게 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민주당 내에서의 지지율도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로서 어떤 결정되는 중요한 그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 세종 충북 지역에서 추미애 후보가 3등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소한 차이긴 했지만 3등이 되었고 그동안 추미애 후보가 지지가 조금 부진했던 것은 이재명 지사의 약간 좀 우리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확실히 밀어주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고 아마 그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이어진다면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조금 더 결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미애 후보가 3등, 2등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2등까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전략도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2등까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선 저 얘기를 들으면 되게 섭섭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남지사 출신이고 아무래도 권리당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 역전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제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뭐 민주당의 그 권리당원의 그 성향이라든지 그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만 아까 이제 화면에서 봤을 때 이낙연 후보는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 메시지가 과연 지금 먹히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부분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의 지금 경선을 보면서 아까 대세론도 얘기했고 뭐 이재명 지사의 뭐 그런 워낙에 가지고 있었던 강점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 이 경선이 시작하기 전에 좀 새로운 바람 또 새로운 생각 뭐 새로운 정치를 앞세우면서 경선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초기에는 또 이런 뭐 어느 정도의 그 언론 스포트라이트 받고 했는데 워낙에 좀 저조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민주당도 이런 혁신과 개혁에 있어서는 조금 좀 미진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는 득표를 얻으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나머지 주자들과의 반 이재명 전선 단일화로 뭉쳐서 이 지사 견제에 나설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 정세균 전 총리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그 스토킹을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적임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과 단일화를 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 이재명 전선 단일화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정세균 후보도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또 실익이 없습니다. 해봐야 단일화 내지 합종 연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2위 내지는 이제 그 이하 후보들과 함께해서 1위를 역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그러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그 이재명 후보의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결과로서는 별로 이제 단일화 실익이 없고 후보들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장이 섰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중간에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는 별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자세하게 하나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가 대권 후보가 되지 않으면은 무려 41.7%가 다른 정당 후보나 아니면 지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많이 흡수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 나갔을 때 그 지지자분들이 무단횡단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그 후보의 그 이미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분들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저는 본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당에 힘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5분들이 정말 우리가 10월 10일에 그 한 분에게 꽃다발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모든 민주당의 후보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전략이 수정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가치, 그 민주의 가치와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보훈 인사 공방, 또 무료 변론 논란 등 경선 기간 내에 신경전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선 이후에 봉합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3, 4주 전에 여기 나와서 당내 경선만큼 봉합되기가 힘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수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도 지금 사실은 당내 이런 좀 설전이 오가곤 하지만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첩인가요?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수위 높은 그런 공방들은 치유가 되기 매우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일산대교를 이재명 지사가 무료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무료화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운영 수입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MRG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노 교수님 혹시 이것도 지사 찬스 아니냐 이런 비판 동의하시는지요? 그래서 일산대교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사가 앞장서서 이렇게 무료화한 것은 일종의 지사 찬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은 조금 더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사 찬스가 아니고 일산대교는 사실 말이 많았죠.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도로고요. 맞습니다. 또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그 민자 사업 유치가 잘못됐던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무료화하면 그걸 이용하는 그 일산 지역 주민들 또 김포 지역 주민들
뭐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파주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그걸 무료화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손해를 보전해 줘야 됩니다. 결국은 예.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것이 바로 일부 혜택, 모두의 부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 경기도나 뭐 파주나 어디 그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라도 결국은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혜택은 일부에 돌아가지만 부담은 전부에 돌아가는 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만 이것이 뭐 어떤 문제인지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경기도가 50%를 부담을 하고 고양과 김포, 파주가 각각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지역분들의 이득이 모든 국민들의 노후 자금과 관련된 국민연금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당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 간의 갈등을 일으킨 논란이 됐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선으로 둘러싼 당내 갈등, 일단은 봉합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영상 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경선 사심없이 정한 룰에는 그 룰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부의 무한한 신임과 지지를 갖고 계십니다. 더 큰 성원과 지지 그리고 신뢰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도록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7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보 간 갈등도 있었고 위원장이 뭐 사퇴하겠다 했다 뭐 처리하는 일도 있었고 생각보다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네, 근데 이 유권자의 지형을 보면서 후보들 간에 어떻게 하면은 이 선거의 룰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저는 언제나 있었고 그거는 나름 맞습니다. 건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갈등이 심화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신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논쟁은 정치권에서 언제나 있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경선을 잘 치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절충안을 좀 살펴보면요. 1차 예비 경선에서 100% 일반 여론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당원 투표 20%, 일반 여론조사 80%로 당원 투표 비율을 좀 높이기로 했고요. 최종 경선에서 본선 경쟁력을 여론조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1대1 가상 대결을 붙여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절충안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당내 경선에서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이거 가지고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얘기를 했던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필요성은 있죠. 당내 경선이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뭐 역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데요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은 없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뭐 오랫동안 끌 이유가 없었고요. 물론 일주일 만에 봉합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상당히 당 내분이 좀 부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당원들 의사를 일부라도 반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해야죠. 1차에서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게 뭐 경선을 합니까? 당내 경선을.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 본선 경쟁을 묻는 것도 10월 10일경이면 이제 여당 후보 확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암흑의 분명한 상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1대1로 1대1로 묻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서약식에 뭐 일부 후보들은 참석을 안 했었는데 정홍원 선관위원장 선관위에 불만을 갖고 있는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 선입견 없이 좀 봐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역선택 방지를 두지 않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전문가들이 제안한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한 두 개를 합산하는 방안, 이 두 개의 안으로 압축이 되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반반이었습니다. 이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뭐 누구를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는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건 전혀 갖지 마시고. 자, 충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홍원 위원장 역선택 방지 조항 일부 주자들 반발 극심했습니다. 사실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준석 대표가 만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는 것 자체가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일부 후보들이 그럴 거면 또 위원장 관둬라 너무 과한 공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금 모든 그 후보들이 그 정홍원 위원장에 대한 좀 전 리스펙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심판으로 정해졌고 그렇다면 그 심판이 세팅하는 룰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따라주는 것도 필요한데 좀 그 권위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의 싸움은 저는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갈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당내에 오랫동안 지키고 계셨던 분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봉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TV 토론이라든지 경선 세부 일정이나 이제는 또 지역 순회를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정들 이 하나하나 아마 후보들이 조금 반발을 하거나 간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마다 아마 위원장이 조금 곤란하거나 힘든 상황이 놓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저 당은 자신들만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의 확장성을 조금 강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이 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역선택 갈등은 일단은 좀 가라앉고 봉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그 룰 가지고서도 이런 비슷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문구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토론 과정에서도 약간 험악한 말이 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경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약간의 논쟁은 저는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명락 대첩 같은 그런 것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서 우려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있긴 한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역선택 방지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정당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내 경선인데 당내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총 전 총리에 대해서 정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한번 으름장을 한번 놓으셨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다시는 앞으로 그렇게 관둔다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없을 것 같고 모든 당내 경선에 참여한 주자들이 어제 왜 어떤 이유로 안 나온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 충실하게 참여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정 의원님께서 이제 리스펙트가 없다. 그러니까 위원장에 대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룰을 정해졌으면 후보들은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좀 따라와 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의 최초 제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들어보시죠. 캡처 화면 자체가 조작된 거라고 보신다면 그럼 누가 이런 공작을 지금 꾸미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모를 일이죠. 조국 장관 일가가 무죄라고 악착같이 주장했던,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그 세력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아요. 조국 추종 세력은 아니네요. 당연하죠. 저희들한테 김호수 총장이 줬다든가 박범계 장관이 줬다든가 이런 억측도 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 조그만 회사에 왜 주겠습니까?
네,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인터넷 매체 대표에 따르면 이 의혹의 최초 제보자는 국민의힘 측 사람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라면은 국민의힘 내부 암투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글쎄 이게 윤석열 게이트인지 윤석열 죽이기인지 공작인지 아직은 결론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죠. 예. 현재 보도 중이고 안리가 네. 자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이진동 그 발행인이죠. 뉴스버스 발행인이라고 네. 하는데 그분이 저렇게 언론에 나왔고 자꾸 뭔가 이렇게 본인들의 기사 보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더더구나 지금 취재원을 간접적으로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언론의 가장 큰 불문율이 뭡니까? 취재원을 밝히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네, 그렇죠. 본인이 감옥을 가더라도 취재원은 그 비공개하죠. 예. 보호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 측 사람이라고 저렇게 간접적으로 누구라고 찍지는 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저는 오래 끌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고 예. 검사 출신 김웅원에게 전달했다. 둘 다 지금 공인 중에 공인 아니겠습니까? 또 연수원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동기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현직 검사 전직 검사 아닙니까? 예. 검사가 뭡니까? 정의실현의 상징이고 사명을 갖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이름으로 그 범죄를 단죄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인데 지금이라도 바로 오늘이라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게 아니고요. 본인이 작성했는지, 작성했으면 왜 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요. 김웅 의원도 숨을 게 아니고 빨리 나와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선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정부 고발을 통한 정치 공작 의혹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 쿠데타 기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 고발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러고 있으면은 대라 이 말이에요. 저도 뭐 이런 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면 직접 대라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정치 공작에 의한 것이다.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여당뿐만 아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대권 도전 선언 이후에 최대 위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이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에서 자꾸 그 대립하는 그 반사체의 모습으로서 지지율을 얻었어요. 근데 그 얻은 지지율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어떤 개인기에 의한 것인가,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퀘스천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공소장을 뺨치는 정말 고발장이 발견이 됐다라는 기사가 또 있기도 하고요. 오늘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4월에 총선을 앞두고 특히 뭐 법률권의 인사를 고발 사주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개입을 한다는 것,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항을 해서 여권의 후보들을 어떻게 보면 검증이 아니죠. 이거는 거의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의 우리 과거에 뭐 사찰을 했다, 뭐 엑스파일이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이것은 검찰총장이라는 현직의 자리에서 행해졌던 일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도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많이 좀 올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 앞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고 당당히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런 글을 남기기도 하셨는데요. 뭐 증거를 대라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국민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는요.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에서 내부 감사를 통해서 좀 빨리 결론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그러면 검찰총장하고는 아마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지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검찰총장이 다 알고 한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그 제보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에서 또 고발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률지원단에 아무것도 제보가 들어온 게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받은 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법률지원단 내부에서 검토한 것 자체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개인적으로 받은 게 없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선거 때면은 5만 간의 이런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진짜 맞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개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어떤 게 맞고 틀리는지에 대한 검증 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 유력하다 하면 이제 그 법률지원단이 이제 들고 나서는 건데 공식적으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괜히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 팩트, 즉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에 있으면은 사실 이것이 과연 윤석열을 뭐 죽이기냐?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찌 보면 윤석열을 살리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보세요, 윤석열 지금 후보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와서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는 그 과정을 쭉 몇 년간을 지켜보면은 항상 그 압박받고 탄압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꿋꿋하게 버텼고 그거에 대항하는 모습 속에서 지금의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이 혹시 윤석열 총장 후보의 말이 맞다면은 이런 식으로 압박만 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지난 몇 주간은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됐었는데 어떤 사람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민주당은 오히려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본인의 선거에 있어서 레파토리가 윤석열밖에 없는지 그것도 좀 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야 정가 관련 소식 이재용, 정은혜 두 분 의원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